은혼식. 2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견딘 부부에게 주어지는 훈장 같은 이름이다. 호텔 연회장을 가득 채운 백합 향기는 지독하리만치 달콤했다. 테이블마다 놓인 은색 촛대 위로 촛농이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목을 감싼 진주 목걸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공한 기업가의 아내이자 우아함의 표본이라 칭송했지만 내 눈엔 그저 25년 동안 타인의 성벽을 쌓기 위해 제 몸을 갈아 넣은 노회한 석공의 얼굴이 보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내 인생이라는 정원에 갖고 온 모든 꽃을 단숨에 시들게 할 냉기가 몰려왔다. 남편 강대호였다. 그의 곁에는 내 완숙한 우아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갓 피어난 복숭아꽃처럼 생경한 젊음을 발산하는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20살이나 어려 보일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어릴지도 모른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엄숙한 클래식 공연장에 난입한 소란스러운 소음 같았다. 대호는 당당했다. 아니, 오만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마치 승전보를 전하는 장군처럼 입을 열었다. 명숙 당신, 이 사람 인사해. 내 아이를 가졌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배신감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없는 25년이라는 공든 탑이 소리 없이 바스러지는 진동이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주저함도 없었다. 이제 그만하자. 당신은 이제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이잖아. 뚜껑은 녹슬었고 내용물은 퍽퍽해졌지. 이 사람은 달라. 숨만 쉬어도 싱싱한 향기가 나거든.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 그 잔인한 비유가 내 가슴에 박혔다. 내가 그의 뒷바라지를 위해 끼니를 거르고 친정에서 가져온 배합비를 연구하며 밤을 지새울 때 내 청춘은 그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어 마모되었다. 내가 통조림이 된 것은 그가 그 안에 자양분을 남김없이 빨아먹었기 때문이었다. 충격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다. 박수 소리였다. 아이고, 잘했다. 대호야, 정말 장하다. 시어머니였다. 25년 전 무일푼으로 시집온 나를 근본 없는 것이라며 타박하면서도 내가 친정의 기술력을 끌어와 회사를 키울 때마다 내 손을 잡고 내가 우리 집 복덩이다라고 속삭이던 입술이었다. 그 입술이 이제는 낯선 젊은 여자의 배를 가리키며 환호하고 있었다. 이제야 우리 집안에 진짜 젊은 피가 도는구나. 명숙이 쟤는 이제 얼굴만 봐도 숨이 턱턱 막혔는데 어쩜 저리 예쁜 애를 데려왔니? 시어머니의 박수는 마치 내 등에 꽂히는 비수 같았다. 연회장에 모인 친지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동정, 조롱, 그리고 호기심. 25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광경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의 눈빛이 내 온몸을 훑쳤다. 나는 문득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다. 눅눅한 지하 단칸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우리는 하나의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는 두 마리의 개미 같았다. 하지만 대호에게 그 동아줄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었고 나에게 그 동아줄은 그를 지탱하기 위해 내 온몸을 꼬아 만든 밧줄이었다. 이제 그는 그 밧줄이 거칠고 투박하다며 화려한 실크 스카프로 갈아타려 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시야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대호의 번들거리는 눈빛, 20살 모델 지망생의 승리감에 도취한 미소, 그리고 광기 어린 시어머니의 박수조리. 이 모든 것이 마치 정지 화면처럼 박제되어
내 뇌리에 새겨졌다. 그들은 모른다. 그들이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누구의 피땀으로 닦여진 것인지, 강대호라는 이름 석자 뒤에 가려진 K-뷰티의 심장이 누구의 손끝에서 탄생했는지, 그들은 내가 그저 나이 들어버려지는 통조림인 줄 알겠지만 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설계도면을 통째로 쥐고 있는 설계자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떨림은 멈췄고 대신 그 자리엔 서늘한 냉기가 들어찼다. 25년 전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대호를 찾아갔던 그 단호했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이혼하고 싶다고 했니? 내 목소리는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낮게 깔렸다. 대호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래.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줄게. 이 아파트, 차 다 가져도 좋아. 대신 깔끔하게 물러나.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가 내어주겠다는 아파트와 차는 내가 그에게 선물한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하는 전형적인 성공의 덫에 걸려 있었다.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내 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망각하고 있었다. 좋아. 도장 찍어줄게. 내 대답에 시어머니는 에구, 웬일로 고분고분하냐? 며 또다시 손뼉을 쳤다. 그 박수 소리는 이제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곧 다가올 그들의 몰락을 알리는 축포처럼 들렸다. 나는 가장 아끼던 에르메스 캘리백의 버클을 천천히 열었다. 그 속에서 검은색 만년필을 꺼냈다. 이 펜으로 나는 이 집안의 부흥을 썼고 이제는 그 부흥의 마침표를 찍을 차례였다. 대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미리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내가 찍을 이 도장이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인장이 아니라 그가 누려온 모든 신기루를 단숨에 증발시킬 주문이라는 것을. 나는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마지막 요구 조건을 던졌다. 당신 명의의 재산은 다 필요 없어. 대신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그것만 돌려줘. 장부상 가치 65억으로 잡혀있는 그 종이 쪼가리들 말이야. 대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깟 골동품 같은 권리들 마음대로 해. 그런 건 이제 우리 회사 매출에 영향도 안 주니까. 그의 무지가 가련했다. 그는 꽃의 화려함만 보았지 그 꽃을 피우는 뿌리의 배합법은 잊고 있었다. 나는 거침없이 도장을 찍었다. 인조 가죽 위로 붉은 인형이 선명하게 박혔다. 25년의 세월이 단 1초의 타격으로 분리되었다. 대호와 그의 어린 여자는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했고 시어머니는 춤이라도 출 기세였다. 나는 그 난장판 같은 연회장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내일 아침 태양이 뜨면 강대호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가 걷어찬 것은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던 유일한 동력원이었음을. 그리고 내가 회수한 65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가 가진 500억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폭탄의 도화선이라는 사실을. 호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나는 가방 속의 서류를 매만졌다. 65억의 종이 쪼가리. 그것은 이제 곧 650억, 아니 그 이상의 가치로 피어날 나의 새로운 제국이었다. 대호 씨, 은혼식 선물치고는 꽤 화끈하지? 나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다. 나의 리즈 시절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은혼식 장소인 호텔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지나치게 달콤해서 오히려 비릿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 강대호가 20살이나 어린 계집의 허리를 감싸 안고 나타났을 때
내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배신감보다는 기묘한 해방감이었다. 시어머니의 마른 박수 소리가 샹들리에의 문양을 타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제야 우리 집안에 젊은 피가 도는구나. 그 음성은 축복이 아니라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 쏟아부은 25년의 세월을 단숨에 헐값의 폐기물로 분류하는 선고였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샴페인 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기포가 끊임없이 위로 솟구치다 수면 위에서 허망하게 터졌다. 강대호는 나를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이라 명명했다. 그 비유는 꽤나 흥미로웠다. 통조림 속의 내용물을 보존하기 위해 그 캔이 얼마나 혹독한 고열과 압력을 견뎌냈는지, 그 안의 진수가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얼마나 단단히 밀봉해 왔는지 그는 결코 알지 못할 터였다. 그는 그저 겉면에 라벨이 바랬다는 이유만으로 내용물의 가치까지 부정하고 있었다. 나는 의자 옆에 놓아둔 에르메스 캘리백으로 손을 뻗었다. 가죽의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자 곤두섰던 신경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이 가방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다. 남편이 사업 초기에 자금을 말아먹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길 때 내가 친정에서 빌려온 돈으로 회사를 살려내고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준 훈장이었다. 가방 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아버지가 가업을 물려주시며 건네주셨던 잉크의 무게조차 엄숙했던 그 펜이었다. 잠시 눈을 감자 20년 전에 내가 보였다. 사시사철 가운을 입고 연구실의 독한 화학약품 냄새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던 30 중반의 한명숙. 당시 나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엔 늘 원료 배합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대호는 그런 내 손을 잡으며 당신은 내 인생의 구원자야라고 속삭였었다. 그때의 그는 내 지식과 열정을 먹고 자라는 기생식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나는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안개에 가려보지 못했다. 내가 뿌린 걸음과 내가 낸 길 위에서 그는 화려한 꽃을 피웠고 이제 그 꽃은 자신이 땅에서 솟아난 줄로만 착각하며 뿌리를 걷어차려 하고 있었다. 그래요, 헤어져 줄게요. 내 입에서 나간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투명하고 단단했다. 울음 섞인 애원이나 악에 바친 비명을 기대했던 강대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승전보를 울리는 장수처럼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그들의 환호는 마치 건조한 숲에 떨어진 불씨 같았다. 요란하게 타오르지만 결국 자신들이 발을 딛고 선숲 전체를 재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모르는 어리석은 불꽃. 나는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를 끌어당겼다. 그는 내가 재산 분할로 진흙탕 싸움을 걸어올 것이라 예상했는지 미리 준비한 듯한 조항들을 읊어댔다. 아파트, 외제차, 그리고 몇십억의 현금. 그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마치 커다란 시에라도 베푸는 양 거드름을 피웠다. 나는 그가 나열하는 숫자들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다. 그가 내어주겠다는 것들은 모두 유효기간이 정해진 소모품일 뿐이었다. 태양 아래 놓인 밀랍 인형처럼 시간이 흐르면 형체도 없이 녹아내릴 신기루들. 당신 명의의 아파트, 차 다 가져요. 난 관심 없으니까. 내 말에 강대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역시 돈 앞엔 장사 없지라고 생각하는 그 천박함이 가련했다. 대신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그것만 돌려줘요. 장부상 가치로 65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그 항목 말이에요. 그는 코방귀를 뀌며 비서에게 서류를 가져오라 손짓했다. 그에게 그것은 그저 회계장부 구석에 처박혀 있는 현금화하기 까다로운 무형 자산의 일종일 뿐이었다.
당장 눈앞에 화려한 사업과 매달 찍히는 매출액에 눈이 먼 그에게 그것이 빠진 회사가 엔진 없는 스포츠카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지능은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서류의 마지막 칸에 내 이름을 정갈하게 적어 넣었다. 획 하나하나에 25년의 미련을 담아 도려냈다. 그것은 이별의 서명이 아니라 내가 잠시 빌려주었던 내 제국을 회수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박수 소리는 정점에 달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댐에 금이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대상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몰락의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60대의 나이에도 꼿꼿한 내 등 뒤로 20대의 내가 겹쳐 보였다. 그때보다 더 세련되고 더 치밀하며 더 냉혹해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젊은 피와 함께. 내가 남긴 마지막 말은 축복처럼 들렸겠지만 사실은 저주에 가까웠다. 65억이라는 숫자로 위장된 나의 심장, K-뷰티 원천 배합비와 상표권이 내 손으로 돌아오는 순간 강대호의 왕국은 썰물 뒤의 갯벌처럼 황량해질 것이었다. 방을 나서는 내 구두 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뒤에서 들려오는 저급한 환호성들이 점점 멀어졌다. 내일 아침 그가 마주할 태양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빛깔일 것이다. 얼음 궁전 위에 쏟아지는 뜨거운 적도의 태양. 나는 캘리백을 고쳐 매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은혼식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나를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이라 칭하던 남편의 목소리는 25년 전 그가 내게 속삭였던 서약보다 훨씬 더 생경하고 명또렷하게 귓가를 때렸다. 강대호. 그는 내가 빚어 만든 조각상이었다. 흙탕물 속에 처박혀 있던 원석을 가져다 내 손톱이 닳도록 깎고 다듬어 대한민국 뷰티업계의 거물로 세워놓은 것은 오롯이 나의 세월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자신이 원래부터 태양이었던 양 곁에 도단한 잡초 같은 20살 계집의 손을 잡고 나를 밀어내려 하고 있었다. 어머 얘. 명수가. 사람 일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법 아니겠니? 대호도 이제 좀 숨쉬고 살아야지. 너처럼 딱딱한 여자 밑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65억이나 되는 거액을 떼어준다고 할 때 군말 말고 서명해라. 그게 내 노후에 대한 마지막 예우니까. 시어머니의 박수 소리는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경쾌했다. 그들에게 나는 이제 다 빨아먹고 버리는 껌딱지 정도의 가치도 없는 모양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우아하게 나의 에르메스 캘리백을 열었다. 가방 안쪽에 부드러운 가죽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이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던 시절은 없었다. 나는 태생부터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꺼낸 것은 이혼 합의서와 만년필이었다. 남편은 내가 순순히 도장을 찍으려 하자 승리감에 도취하여 콧구멍을 벌렁거렸다. 그의 눈에는 내가 늙고 지쳐서 전의를 상실한 폐잔병으로 보였으리라. 그는 내가 요구한 65억 가치의 무언가가 그저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당장 현금화하기도 어려운 고물딱지라고 믿고 있었다. 당신 명의의 반포 아파트, 한남동 빌딩, 그리고 리스한 외제차들까지 다 가져가. 난 탐내지 않아. 대신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우리 친정아버지의 그 유산, 장부상 가치 65억으로 책정된 그 권리들만 돌려받겠어. 당신은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하겠지만 나의 제안에 강대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까짓 종이 쪼가리,
특허권이니 상표권이니 하는 거 이미 우리 회사 이름으로 다 녹아든 거 아냐? 어차피 유효기간 다 돼가는 구닥다리 기술들 당신이나 실컷 가져가서 벽지로 쓰든가. 그는 몰랐다. 아니, 잊고 있었다. 그가 지금 누리는 부의 제국은 거대한 거목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지탱하는 영양분은 오직 내가 가져온 비방에서 나온다는 것을 20년 전 화장품 원료 배합의 혁명을 일으켰던 우리 아버지의 원천 기술, 그리고 지금의 브랜드 가치를 만든 핵심 상표권. 그것들은 회사의 회계 장부상에서는 감가상각이 거의 끝난 빛바랜 유산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 거대한 기계 장치를 돌리는 유일한 태엽이었다. 나는 서류 위에 단호하게 낙관을 찍었다. 그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라 내가 지은 성에서 무단 침입자들을 끌어내기 위한 강제 집행서였다. 종이 위에 남겨진 붉은 인형이 마치 그들의 탐욕스러운 심장을 지식인 핏자국처럼 선명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옆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모델 지망생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쾌재를 불렀다. 그들에게 이 상황은 늙은 여우를 푼돈 주고 쫓아낸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내가 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눈먼 경주마들과 같았다. 내가 회수한 65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대호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서 영혼을 도려내는 행위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엔진이 뽑혀나간 스포츠카, 줄이 끊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리고 심지가 타버린 촛대뿐이었다. 자, 이제 우린 남남이네. 대호 씨,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젊은 피와 함께 멋진 제국을 계속 다스려봐. 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내 등 뒤로 시어머니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우리 집안에 진짜 복덩이가 들어오겠어. 복덩이라. 나는 호텔 연회장을 빠져나오며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25년 동안 내 폐부를 짓누르던 곰팡이 핀 공기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내일 아침 강대호가 사장실 의자에 앉아 결제 서류를 펼치는 순간 그는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동아줄이 사실은 뜨거운 태양 아래 녹아내리는 밀랍이었다는 사실을. 나의 60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낡은 허물을 벗어던진 뱀이 비늘을 번뜩이며 숲을 장악하듯 나는 내가 회수한 그 심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점에 설 것이다. 그들이 찬란한 아침 햇살이라 믿었던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산불의 시작일 뿐이었다.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규칙적이고도 위험 있는 그 소리는 곧 무너져 내린 강대호의 왕국의 고하는 조종이었다. 나는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 속에 비친 내 눈동자를 보았다. 20년 전 아버지의 가업을 일으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던 그 서늘한 총기가 다시금 불꽃을 튀기고 있었다. 강대호, 당신은 내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쓸모없는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있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쓰레기 더미를 딛고 올라서서 당신이 꿈도 꾸지 못할 거대한 제국을 다시 세울 생각이고, 밤하늘의 달은 차갑고도 아름다웠다. 마치 오늘 밤의 나처럼. 서류 위에 찍힌 도장의 인형이 유난히 붉었다. 강대호가 비웃음을 흘리며 내던진 만년필이 테이블 위를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20살 어린 여자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내게서 뺏어낸 자유와 그가 누릴 찬란한 노년의 설계도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리라. 그는 내가 요구한 65억 원의 무형 자산이 그저 장부상의 수치이자
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사소한 통행료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회수한 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가 25년간 호흡해온 이 회사의 폐이자 심장이라는 사실을. 나는 조용히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서늘했다. 20여 년 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내 손을 꼭 잡고 건네주셨던 그 낡은 노트의 무게가 되살아났다. 명수가, 이건 단순한 화장품 배합표가 아니다. 우리 가문의 혼이자 내가 평생을 버틸 기둥이다. 아버지는 마치 오늘의 이 파국을 예견이라도 하신 듯 배합권과 브랜드 상표권을 내 개인 명의로 완벽하게 묶어두셨다. 강대호는 내가 그저 운 좋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그에게 바친 순종적인 아내인 줄로만 알았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이룬 성취가 오로지 본인의 영업력과 결단력에서 나온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가 화려한 조명 아래서 K-뷰티의 선구자라 칭송받으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나는 연구실 구석에서 장기 냄새를 맡으며 배합 비율을 조정했다. 그는 화려한 돛이었지만 나는 그 배를 물 위에 띄우는 부력이자 나침반이었다. 이제 나는 그 부력을 거두기로 했다. 내가 회수한 K-뷰티 원천 배합비는 이 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베스트셀러 제품의 근간이다.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는 특수 발효 추출물 미라클-X. 그것이 없는 강대호의 화장품은 그저 향료 섞인 정제수에 불과하다. 또한 라 메르앙주라는 브랜드 상표권 역시 내 소유다. 전 세계 백화점 입점 매장과 면세점 진열대를 점령하고 있는 그 이름 말이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화려하게 치장된 대성당에서 그 건물을 지탱하는 주춧돌과 성스러운 성화를 통째로 도려낸 것과 같다. 겉모습은 여전히 웅장해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지붕 없는 폐허나 다름없다. 강대호는 내일 아침 출근에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겠지만 그가 앉은 의자는 이미 벼랑 끝에 걸쳐져 있다. 명숙 씨, 고마워. 이렇게 깔끔하게 물러나줘서. 그 65억은 내일 바로 입금해 줄게. 그걸로 남은 인생 조용히 지내. 강대호의 목소리가 귀가에 맴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열어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다. 그는 내가 가져간 65억이 아까워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지만 사실 그 가치는 측정조차 불가능하다. 그 배합비가 사라지는 순간 현재 진행 중인 500억 규모의 수출 계약은 사기극이 되고 생산 라인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한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응시했다. 60대의 주름진 눈가에는 그동안 억눌러온 세월의 도끼가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이라 불렀고 시어머니는 나를 씨마른 고목 취급했다. 하지만 고목의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안반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다. 내가 뿌리를 뽑아내는 순간 그들이 발 딛고 선대지는 순식간에 함몰될 것이다. 그들의 환호성은 이제 곧 비명으로 변할 것이다. 강대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제국은 마치 태양 아래 내놓은 얼음 조각처럼 밑바닥부터 녹아내려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는 자신이 내 심장을 도려냈다고 믿었겠지만 정작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은 본인의 오만이었다. 가방을 고쳐매고 식장을 나섰다. 등 뒤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부서지는 파도 소리처럼 멀어졌다. 나는 이미 다음 수를 읽고 있었다. 내가 회수한 기술력과 상표권을 기반으로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20년 전 아무것도 없던 강대호를 일으켜 세웠던 그 힘으로 이번에는 오직
나만을 위한 제국을 건설할 것이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비로소 숨이 쉬어졌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강대호의 아내가 아닌 한명숙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서 있었다. 내일 아침 강대호가 마주할 풍경은 그가 상상하던 파라다이스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 지옥이자 박수 소리가 잦아든 뒤 찾아오는 처절한 정막일 뿐이다. 잘 가요, 대호 씨.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젊음과 함께 당신의 모든 것이 어떻게 증발하는지 지켜봐 줄게. 나는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다. 백미러에 비친 호텔의 화려한 조명이 점차 작아지더니 이내 한 점 불빛으로 사라졌다. 마치 한때 내 삶의 전부였던 그 남자의 운명처럼 창밖으로 번지는 새벽빛이 유난히도 시렸다. 지난 25년 동안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시어머니의 보약물을 올리던 그 고단한 관성이 어제의 도장 한 번으로 깨끗하게 소거되었다. 침대는 지나치게 넓었고 공기는 생경할 만큼 고요했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60대의 내가 아닌 20대 시절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그 도끼 서린 눈빛의 한명숙을 불러내 본다. 사람들은 흔히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내게 세월은 지독한 연금술이었다. 남편 강대호를 위해 내 청춘의 금괴를 녹여 그의 왕관을 만들어 주었고 시댁에 무너져가는 기둥을 내 살을 깎아메웠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제공한 풍요 속에서 비대해진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나라는 뿌리를 베어내기로 결정했다.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이라던 그의 비유는 틀렸다. 나는 통조림이 아니라 그 깡통 안에 담긴 내용물을 결정하는 비방 그 자체였으니까. 강대호는 지금쯤 승전고를 울리며 잠에서 깼을 것이다. 20살 어린 모델 지망생의 매끄러운 피부를 만지며 이제 거추장스러운 노파를 떼어내고 자신의 온전한 제국을 가졌노라 자축하고 있겠지. 그가 흔쾌히 내준 65억이라는 숫자는 장부상 가치에 불과했다. 그는 그것이 내 친정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의 현재 가치라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것은 이 회사의 혈관에 흐르는 피이자 산소였다. 나는 그가 종이 쪼가리라 비웃던 상표권과 원천 배합비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그가 공들여 쌓아온 성벽이 실은 설탕으로 지어진 것임을 조용히 되새겼다. 아침 9시 강대호의 화려한 출근길이 그려진다. 그는 아마도 이혼 서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어린 여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회사로 향했을 것이다. 사장실 문을 열며 그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정복자처럼 포효하겠지. 이 회사가 곧 내 거야라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온다. 하지만 그가 앉을 사장실 의자는 이미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태엽이 빠진 시계가 정지된 시간을 가리키듯 그의 왕국은 동력을 잃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모하고 있었다. 내가 회수한 것은 단순히 65억 원어치의 자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대호라는 존재를 지탱하던 신뢰라는 이름의 척추였고 기술이라는 이름의 심장이었다. 그가 자랑하던 연 매출 500억의 실적은 내가 만든 화장품 배합비가 없으면 단 한 병의 크림도 생산할 수 없는 신기루였다. 브랜드 상표권이 내 손으로 넘어온 순간 그는 자신이 20년 넘게 팔아온 제품에 자신의 이름을 붙일 권리조차 잃었다. 그것은 마치 화가가 붓과 물감을 빼앗긴 채 캔버스 앞에 서 있는 것과 같고 성악가가 목소리를 잃고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것과 다름없었다. 강대호가 사장실 책상 위에 놓인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발견했을 때의 표정을 상상한다. 그것은 승리의 아침을 여는 축배가 아니라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조종이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비서실을 호출하며 고함을 지르겠지. 변호사를 부르라며 날뛸 것이다. 하지만 법은 차갑고 명확하다. 내가 가져온 것은 정당한 나의 몫이었고 그는 자신의 무지를 담보로 그 몫을 내게 넘겨주었다. 그의 분은 태양 아래 놓인 밀랍 인형처럼 소리 없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한 사옥과 고급 승용차가 그를 호위하고 있겠지만 내부의 골조는 이미 사가 문드러졌다. 바이어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생산 라인의 기계음이 잦아들 때쯤이면 그는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내쫓은 것은 늙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던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나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 한명숙으로 돌아왔다. 20년 전 맨손으로 화장품 원료를 섞으며 밤을 지새우던 그 서늘한 투지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른다. 대호 씨, 당신의 아침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아침 말이야. 낮게 읊조리는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창밖에 신기루가 걷히고 진짜 전쟁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가 회수한 그 심장을 들고 더 거대하고 완벽한 나만의 제국을 건설하러 나갈 채비를 마쳤다. 그가 무너진 잔해 위에서 통곡할 때 나는 그 잔해를 딛고 올라서서 가장 높은 곳의 공기를 마실 것이다. 이것이 25년의 헌신을 배신으로 되돌려준 남자에 대한 나의 우아하고도 처절한 응징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지독하게도 평온했다. 25년 전 남편 강대호와 함께 남대문 시장 지하 단칸방에서 화장품 박스를 나르던 그날의 새벽 공기보다도 훨씬 맑고 투명했다. 어제 내가 휘두른 칼날이 그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음을 그는 아직 꿈에도 모를 것이다. 나는 우아하게 잔을 들어 식어버린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혀끝을 감도는 떫은 맛은 지난 세월 내가 삼켜야 했던 인내의 맛과 닮아 있었다. 사람들은 60세의 나이를 황혼이라 부르며 저무는 해에 비유하곤 하지만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은 모든 불순물이 타버리고 남은 순도 100%의 정오와 같았다. 그 시각 강대호는 아마 개선장군처럼 회사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을 터였다. 옆에는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 대신 갈아 끼운 싱싱한 20살의 전리품을 끼고서 그는 평생을 착각하며 살았다. 자신이 세운 성벽이 견고한 화강암이라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 성벽을 지탱하던 회반죽은 나의 피와 땀 그리고 내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비방이었다는 것을 그는 망각했다. 그가 사장실 문을 힘차게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건 비서의 화사한 인사가 아니라 책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서류 한 장이었을 것이다. 법원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상표권 사용 금지 통지서. 그것은 내가 어제 도장을 찍으며 회수한 장부상 가치 65억 원이라는 이름의 심장이었다. 대호에게 그 65억은 그저 수많은 자산 중 하나 혹은 내가 적당히 떼어준 퇴직금 정도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이 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화장품의 근간이 되는 원천 배합비에 대한 권리였다. 그의 회사가 자랑하는 연 매출 500억의 안티에이징 라인은 나의 이름, 명숙의 영문 이니셜을 딴 브랜드였다. 내가 그 이름을 거두어가는 순간 그가 가진 모든 재고는 법적으로 가짜가 되고 생산 라인은 무허가 복제품 공장으로 전락한다. 그의 왕국은 이제 전기가 끊긴 거대한 테마파크와 다를 바 없었다. 화려한 조명도 신나는 음악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던 환상도 한순간에 소멸했다. 남은 것은 삐걱거리는 고철 덩어리와 감당할 수 없는 유지비뿐이다. 상상해본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모습을. 20살의 새 아내는 그 서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장실 소파의 가죽 질감을 만지며 자신의 쇼핑 목록을 작성하고 있을 것이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위에서 금장 포크의 광택을 닦고 있는 격이랄까. 그는 아마 급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겠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울 것이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이혼 재산 분할이 아닙니다. 원천 기술 자체를 넘기셨잖아요. 법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아무것도 팔 수 없습니다. 내 손을 떠난 기술과 브랜드는 이제 그의 손에서 독이 든 성배가 되었다. 팔면 팔수록 위약금이 쌓이고 버티면 버틸수록 바이어들의 소송이 빗발칠 것이다. 그는 내가 준 65억의 가치가 사실은 그의 전 재산을 집어삼킬 블랙홀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는 나를 낡은 통조림이라 조롱했지만 발효된 진심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은 향을 내는 법이다. 반면 급조된 욕망은 상온에 내놓은 생선처럼 순식간에 부패하기 마련이지. 대호 씨,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사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이라는 걸 깨닫는데 얼마나 걸릴까? 혼잣말을 내뱉으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낙하 속도를 즐길 차례였다. 그는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왕관을 뺏긴 왕은 광대보다 비참하며 알맹이가 사라진 왕국은 그저 거대한 무덤일 뿐이라는 사실을. 전화기가 울렸다. 강대호다. 나는 받지 않았다. 절규는 충분히 숙성되었을 때 들어야 제맛이니까. 나는 우아하게 코트를 걸치고 문을 나섰다. 텅 빈 왕국을 뒤로 한 채 나의 새로운 제국을 향해. 자, 이제 진짜 경영을 시작해볼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차갑도록 선명했다. 나는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정갈하게 우려낸 우전을 한 모금 머금었다. 혀끝을 감도는 쌉싸름한 온기가 온몸의 신경을 부드럽게 깨웠다. 어제 은혼식에 소란스러웠던 소음과 시어머니의 천박한 박수 소리는 이미 아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낡은 결혼 반지 대신 나는 25년 전 친정아버지가 내 성인식 날 끼워주셨던 루비 반지를 다시 꺼내 끼웠다. 핏빛 보석이 내 하얀 손등 위에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형형하게 빛났다. 강대호는 지금쯤 자신이 발을 딛고 선 땅바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뻘밭으로 변하고 있는지 눈치챘을 것이다. 그가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이라 비하하며 던져버린 나는 사실 그가 평생을 누려온 부의 설계자이자 유일한 엔진이었다. 그가 65억이라는 장부상 수치에 눈이 멀어 흔쾌히 돌려준 배합비와 상표권은 그저 종이 몇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호 뷰티라는 거대한 함선을 움직이는 유일한 나침반이자 심장이었다. 심장을 도려낸 거구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법이다. 내가 법원에 제출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서가 그의 책상 위에 내려앉는 순간 그가 쌓아 올린 공든 탑은 태양 아래 내놓은 정교한 설탕 공예품처럼 속절없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공장 라인이 멈췄다는 비보가 들려왔다. 대호 뷰티의 베스트셀러이자 전 세계로 수출되던 명세럼은 이제 단 한 병도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름 자체가 내 이름의 한자를 딴 상표권이었고 그 성분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가문이 빅이었으니까. 원천 배합비를 잃은 탱크 속의 원료들은 그저 악취를 풍기는 기름 덩어리에 불과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던 거위들이 일제히 목이 꺾인 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바이어들의 반응은 가차 없었다. 자본의 세계는 피도 눈물도 없다. 기술력이 빠져나간 껍데기 회사에 남을 바보는 없었다. 수백억 단위의 위약금 청구서가 팩스를 타고 쉴 새 없이 쏟아졌을 것이다. 강대호는 아마 사장실 가죽 소파에 파묻혀 머리를 쥐어뜯고 있겠지.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20살의 어린 신부는 그 곁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화려한 보석함이 아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강대호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배경이 있을 때만 가치 있는 소품이었을 테니까.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가만히 응시했다. 60세. 누군가는 저무는 나이라 말하지만 내 눈에는 20년 전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내 꿈을 잠시 접어두었던 그 시절의 서늘한 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주름 한 점 없이 팽팽하게 당겨진 피부는 자본과 관리의 결과물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승리자의 도취감이 나를 더욱 빛나게 했다. 강대호가 믿었던 분은 겨울날 한강 위에 얼어붙은 살얼음판과 같았다. 봄 기운이 돌면 순식간에 깨져버릴 줄 모르고 그 위에서 춤을 추었던 그의 어리석음이 가련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준 것이 돈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내가 준 것은 기회였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를 거두어 들였을 뿐이다. 시어머니의 환호성도 이제는 비명으로 바뀌었으리라. 아들의 성공이 자신의 유능함인 양떵떵거리며 내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던 그녀의 오만함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앞에서 어떻게 일그러질지 눈에 선했다. 그녀들이 박수치며 환영했던 젊은 피는 사실 이 집안의 마지막 골수까지 빨아먹을 기생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다음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회수한 65억의 가치는 이미 시장에서 수천억 대의 가치로 재평가받고 있었다. 대형 제약그룹과 뷰티 플랫폼들이 내 배합비를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강대호의 몰락은 곧 나의 화려한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창밖의 노을이 붉게 타올랐다. 마치 강대호의 제국이 불타 없어지는 불길처럼 강렬했다. 그 불길 속에서 나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새 제국을 세울 것이다. 그는 길바닥에서 내가 버린 쓰레기를 뒤지며 울부짖겠지만 나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신기루는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나만의 단단한 현실뿐이었다. 찻잔 속의 찻잎이 고요하게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완벽한 평온이었다. 이제 막 진짜 인생의 이막이 오르고 있었다. 인간의 욕망이란 참으로 투명한 유리잔 같아서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화려함에 눈이 멀지만 깨지는 순간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파편이 되어 제 주인의 목줄기를 겨누기 마련이다. 25년 전 내가 친정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빈손이었던 대호 씨를 선택했을 때 나는 그것이 미완의 원석을 갈고 닦는 숭고한 과정이라 믿었다. 하지만 내가 닦았던 것은 보석이 아니라 내 피와 땀을 먹고 자라난 거머리의 허울이었음을 환갑이 넘은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대저택을 나설 때 등 뒤로 들리던 시어머니의 박수 소리는 마치 축제의 폭죽처럼 경쾌했다. 이제야 우리 집안에 사람 냄새가 나겠구나 라며 20살 어린 모델 지망생의 배를 어루만지던 그 가느다란 손가락들.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박수치며 환호하던 그 순간이 자신들이 타고 있던 거대한 유람선의 밑바닥에 내가 마지막 마개를 뽑아버린 찰나였다는 사실을 나흘이 지났을 뿐이다. 내가 회수한 K-뷰티 원천 배합비와 상표권은 단순히 65억이라는 숫자로 치환될 수 있는 장부상의 가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대호라는 남자가 입고 있던 화려한 황제의 예복이자 그 가문을 지탱하던 유일한 대들보였다. 대들보를 뽑아낸 집이 무너지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시댁 식구들의 환호는 비명으로 바뀌어 내 귀에 들려왔다. 아니, 비명이라기보다는 썰물 뒤에 드러난 갯벌에서 허우적거리는 낙지들의 몸부림에 가까웠다. 회사의 자산은 동결되었고 내가 걸어둔 영업정지 가처분은 강대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다. 거래처들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위약금을 요구했고 어제까지 사모님 소리에 취해 있던 시어머니의 거처에는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내 평생의 헌신은 당연한 공기 같았겠지만 공기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그들은 진공 상태의 고통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나는 서재에 앉아 조용히 보이차를 마시며 그들의 파멸을 보고받았다. 25년 전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명수가 기술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지만 사람은 기술을 가진 너를 배신할 거다. 그때를 위해 이 배합비를 내 심장처럼 숨겨두거라. 아버지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다. 내가 내어준 껍데기 위에서 그들은 신기루 같은 성을 쌓았고 나는 이제 그 신기루를 거두어 들였을 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강대호가 새로운 희망이라 믿었던 그 20살의 어린 여자였다. 그녀는 강대호라는 나무에 핀 화사한 꽃이 아니라 고사에 가는 고목의 마지막 수액을 빨아먹으러 온 말벌에 불과했다. 회사가 위태롭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그녀의 태몽은 순식간에 오진으로 둔갑했다.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생명이었다. 그녀는 강대호의 개인 금고에 남아있던 비자금과 명품 시계들을 쓸어 담아 연기처럼 사라졌다. 강대호가 그녀를 위해 준비했던 장밋빛 미래는 주인을 잃고 길바닥에 지식여진 낙화처럼 처량해졌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명숙 언니가 다 가져갔다니요? 그 여자가 무슨 권리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절규는 이제 음악처럼 감미롭다. 25년을 모셨던 며느리를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이라 비하하며 내쫓던 기계는 어디로 갔는가. 그들에게 나는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황금알을 낳아주어야 하는 거위였을 뿐이다. 거위의 배를 가른 것은 내가 아니라 그들의 탐욕이었다. 강대호는 지금쯤 깨닫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권위와 부, 심지어는 젊은 여자의 아양까지도 모두 내가 설계한 무대 위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을. 무대 장치를 걷어내고 조명을 끄자 그에게 남은 것은 분칠이 번진 늙은 광대의 얼굴뿐이다. 65억. 누군가는 그것이 전부라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내가 그에게서 회수한 내 인생의 최소한이었을 뿐이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60대의 나이, 눈가에 잡힌 주름은 내가 견뎌온 인고의 훈장이다. 하지만 내 눈빛은 20년 전 처음 브랜드를 런칭하며 밤을 지새우던 그 시절보다 더욱 날카롭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다.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배신은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두고 있던 무거운 갑옷을 벗겨주었다. 대호 씨, 당신은 몰랐겠지. 껍데기가 화려할수록 속이 비어있다는 걸. 혼잣말을 내뱉으며 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회수한 배합비를 바탕으로 새로운 라인업을 발표할 차례다. 강대호의 회사가 녹아내린 밀랍처럼 형체를 잃어갈 때
나는 그 제 위에서 더 거대하고 견고한 제국을 세울 것이다. 시댁 식구들이 빚쟁이들에게 쫓겨 새빵살이를 전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내게 어떤 동정심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것은 인과응보라는 이름의 자연 섭리였다.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것이 나무의 운명이듯 기반 없는 탐욕이 마주할 결말은 오직 황폐한 뿐이다. 나는 이제 그 황폐한 풍경을 뒤로하고 나만의 찬란한 봄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65억으로 시작된 나의 복수는 이제 650억,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한명숙이라는 브랜드의 완성이 될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유난히 시리도록 아름다웠다. 저 불빛들 중 강대호의 것은 이제 단 하나도 없다. 그는 이제야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버린 것이 고작 늙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우주 전체였다는 사실을.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낯설면서도 지독하게 익숙했다. 지난 25년 동안 나는 그 거울 속에 무엇을 가두고 살았던 것일까? 대호 씨가 나를 향해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이라 비웃던 날, 나는 상처받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대신 내 안에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빛을 잃어가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산화된 적 없는 나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 말하지만 내게 세월은 정교한 조각칼이었다. 불필요한 감정의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오직 생존과 승리를 위한 단단한 핵만을 남기는 과정. 65억이라는 숫자로 치환되었던 나의 유산, 그 원천 배합비와 상표권은 단순히 돈의 가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대호라는 남자가 세운 모래성 밑바닥에 깔려있던 단단한 안반이었고, 그가 나를 밀어냈을 때 나는 그저 내 땅을 회수했을 뿐이다. 기초가 사라진 건축물이 중력의 법칙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사무실 밖이 소란스러웠다.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들어온 남자의 발소리는 예전에 당당하던 구두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밑창이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늪지를 걷는 자의 질척거리는 소음과도 같았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한때 나의 우주였던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20살 어린 여자와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그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폐가처럼 사가 있었다. 빳빳하게 풀이 죽은 와이셔츠 깃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길 잃은 유령처럼 흔들렸다. 그가 믿었던 젊은 아내와 태중의 아이가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린 뒤 그에게 남은 것은 위약금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뿐이었으리라. 나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했다. 명수가, 아니 여보, 내가 미쳤었어. 잠시 귀신이 씌었나 봐.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다. 그는 나를 보며 흠칫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럴 만도 했다. 지금 그의 앞에 앉아 있는 여자는 그가 기억하던 주방에서 마늘 냄새를 풍기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던 그 늙은 아내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지난 몇 주간 나 자신을 재건축하는 데 몰두했다. 그것은 단순히 값비싼 시술이나 화장품의 힘이 아니었다. 승리의 확신은 피부에 탄력을 주었고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 자유는 눈빛에 서슬 퍼런 총기를 불어넣었다. 세련되게 정돈된 보브 컷 헤어와 내 몸의 곡선을 완벽하게 타고 흐르는 실크 수트는 마치 내게 원래 허락되었던 왕관처럼 몸에 딱 들어맞았다. 나는 지금 내 생에 가장 화려했던 30대의 그 모습보다 더 견고하고 우아한 완성형의 인간으로 서 있었다. 누구시죠? 예약 없이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물에 담긴 진주알처럼 매끄럽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대호 씨는 내 말투에 당황한 듯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내 신성한 영역을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명수가 제발. 회사가 다 죽어가. 상표권만 그 배합비만 다시 돌려주면 내가 평생 내 발등상이라도 하며 살게. 어머니도 지금 알아놓으셨어. 내가 없으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야. 그의 애원은 마치 고장난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처럼 공허했다. 그가 말하는 집안이란 결국 내가 갈아 넣은 고열로 유지되던 기생충들의 서식처에 불과했다. 나는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공중에서 부서져 가루가 되는 것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그가 나를 통조림이라 불렀을 때 그는 몰랐을 것이다. 통조림 안에 든 것은 버려질 고기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빈티지 와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와인을 따는 오프너는 오직 나만이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내 구두 끝을 붙잡으려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한때 거대해 보였던 그의 어깨가 이제는 녹아내린 촛농처럼 볼품없어 보였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렁이던 마지막 연민의 찌꺼기마저 깨끗이 비워냈다. 대호 씨, 당신은 착각하고 있어. 당신이 잃어버린 건 회사가 아니라 당신을 인간으로 존재하게 했던 유일한 진실이야. 나는 비서에게 눈짓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녹이 슬어 팩이 처분되는 고철 덩어리 같았다. 그가 문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사무실 안에는 오직 고요한 승리의 향기만이 감돌았다.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65억. 누군가에게는 끝이라 생각될 그 금액이 내게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씨앗이 되었다. 이제 이 거울 속의 여자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태양이다.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내가 회수한 기술로 다시 태어날 새로운 브랜드의 광고판이 걸릴 자리가 보였다. 나의 리즈 시절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추억이 아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가 나의 진짜 전성기다. 이제껏 남의 인생에 걸음을 주느라 말라 비틀어졌던 나의 정원에 비로소 찬란한 꽃들이 만개하기 시작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지난 25년 동안 강대호의 아내이자 그 집안의 그림자로 살며 스스로 거세했던 한명숙이라는 이름의 원형이 그곳에 있었다. 눈가에 깊게 패였던 패배감의 주름은 최첨단 의학의 힘과 승리자의 여유 아래 매끄럽게 다듬어졌고 푸석했던 머리카락은 마치 상류층의 전유물인 듯 은은한 광택을 내뿜는 단발로 변모했다. 나는 오늘 은혼식 날 그가 내뱉었던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이라는 모욕을 비웃듯 가장 비싼 수트를 입고 가장 차가운 향수를 뿌렸다. 집무실 밖이 소란스러웠다. 비서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들어온 남자의 꼴은 가관이었다. 불과 일주일 전 20살 어린 여자 옆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포효하던 그 호기로운 기세는 어디로 갔는가. 구겨진 셔츠 기세는 땀과 비굴함이 절어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파산 직전의 도박사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은 마치 태엽이 풀려 제멋대로 꺾여버린 고장난 인형 같았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20년 전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수첩 하나, 그 안에 적힌 배합비가 우리 제국의 씨앗이었다. 나는 밤마다 실험실에서 화장품 원료를 섞으며 손등이 짓무르는 줄도 몰랐다.
그때 그는 내 발등의 상처에 입을 맞추며 평생을 보필하겠노라 맹세했었다. 하지만 부는 그에게 독배였고 그는 그 독에 취해 자신이 딛고 선 집안이 누구의 뼈로 다져진 것인지 망각했다. 그가 믿었던 회장이라는 권위는 사실 내가 정교하게 설계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다. 내가 상표권과 원천 기술이라는 핵심 부품을 빼버리자 그의 거대한 회사는 엔진 없는 비행기처럼 허공에서 곤두닥질 쳤다. 바이어들의 계약 해지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정교하고도 무자비했다. 그가 종이 쪼가리라 비웃으며 내어준 65억 원가량의 권리들은 실상 그 회사 전체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음을 그는 파국이 닥친 후에야 깨달은 것이다. 시댁 식구들의 환호성은 이제 비명으로 바뀌었을 터다. 젊은 피를 수혈받아 가문을 일으키겠다던 시어머니의 욕망은 임신마저 거짓이었던 새 며느리의 야반도주와 함께 악취나는 오물이 되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강대호가 내게 던졌던 독설들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바닥을 기며 내 구두 끝을 잡으려 애썼다. 명수가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그 상표권만 돌려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비명이자 벼랑 끝에 매달린 자의 가냘픈 신음이었다. 나는 그 가느다란 동아줄마저 잘라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회수한 65억의 가치는 이미 시장에서 650억, 아니 그 이상의 가치로 재평가받고 있었다. 대형 유통사들은 이미 나의 새로운 브랜드와 손을 잡기 위해 줄을 섰고 나는 강대호의 폐허 위에 더 견고하고 투명한 성을 쌓아 올리는 중이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의 귀에 속삭였다. 이것은 25년간의 인내에 마침표를 찍는 사형 선고였다. 대호 씨,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였어. 껍데기만 남은 왕국에서 평생 추위에 떨며 살아가길 바라. 비서들이 그를 끌어낼 때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사장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노을이 지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었다. 강대호라는 신기루가 녹아내린 자리에는 단단한 대지가 드러났다. 60대, 누군가는 저무는 나이라 말하겠지만 나에게는 이제야 진정한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다. 65억으로 회수한 내 인생의 지분은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 나를 보호할 것이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오직 나 자신의 주인이자 새로운 제국의 통치자로서 서 있었다. 문득 20년 전 첫 제품이 출시되던 날 느꼈던 그 전율이 전신을 감싸 안았다. 리즈 시절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허물을 벗어던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임을 나는 확신했다. 나는 비서에게 다음 미팅 일정을 확인하라 일렀다. 나의 우아한 뒷모습 뒤로 강대호가 남긴 비참한 흔적들은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지고 있었다.